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감린이 특강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이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과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이냐, 이걸 나중에 땄을 때 내가 정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다루다가 계속 내용만 공부 내용만 다루면 또 재미없으니까 한 10분 정도 공부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감정 평가사의 현실 혹은 이제 감정 평가사의 뭐 소득은 과연 괜찮으냐, 그리고 뭐 내가 얼핏 듣기로는 워라밸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워라밸이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만 조금 맛보기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또 너무 잡담 같은 걸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아는 감정평가사 현실과 다른 분들이 느끼는 현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수험 전략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나마 좀 공통적인 얘기들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 어떤지 요 정도까지요. 자, 그러면 우선 감정평가란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 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라는 거는 이제 법적 정의를 보면 법적으로는 이게 감정평가법에 있거든요. 감정평가법에 있습니다. 이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 업무에 다예요. 그냥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감린이 특강에서는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라는데 이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는 알겠는데 등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등이 뭐냐?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데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격, 과자 1,000원 이런 그 가격인지, 아니 근데 또 경제적 가치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면서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적 가치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판정이 뭐지? 그냥 내가 그 판사가 탕탕탕 두드리는 것처럼 그냥 감정평가사가 얼마 이러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하는 건데 이 가액이 그냥 진짜 그 말 그대로 500원 요걸 말하는 건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요 정도까지 토지 등이 뭔지, 경제적 가치가 뭔지, 판정이 뭔지 정도까지만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 등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이 토지 등이 뭐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에 있습니다.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건 건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물론 건물도 있지만 뭐 나무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정착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산, 토지랑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동산은 이런 거 움직일 수 있는 동산, 이것도 동산이에요.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칠판도 있는데 이 칠판도 동산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요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요거부터 가면 소유권 오케이, 소유권 두는데 소유권 말고 권리가 뭐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 전세권. 여러분들 이제 집 자가 소유인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세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셨으면 혹은 전세로 사시던 집을 담보로 혹은 본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을 담보로 했으면 이제 근저당권, 뭐 요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민법 시간에 어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뭐가 있는지 다 배우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보다는 민법 교수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다른 재산도 있는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했대. 이제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령 이퀄 시행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또 법규 시간에 배우실 건데 이것도 법규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어쨌든 감정평가법 시행령에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이렇게 크게 5가지 분류로 있는데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어권, 광어권 그 등등등등. 물권이 뭔지는 뭐 나중에 배우시고, 어쨌든 이런 권리들, 무형자산, 그리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그러니까 공장 일체의 그런 무형적 권리와 유형적 재산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무형의 그런 재산들. 그리고 이제 나무, 임목, 수목, 임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등기된 걸 임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자동차도 다 재산이니까 우리 자동차 나중에 뭐 일단 우리도 자동차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이제 보통 자동차도 나오는 거를 아시려나? 뭐 나오거든요. 하여튼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혹은 이제 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경매 물건 보시면 부동산도 있는데 막 되게 별거 많아요. 막 기계도 있고 막 크레인 같은 거, 포터, 뭐 차,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별게, 선박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요트 막 이런 거. 그거 다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 법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 아우디는 1,000만 원이야 하면 이제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입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 이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뭐 900만 원 이렇게 딱 써서 내면 이제 최고 금액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항공기까지 다 할 수 있고, 등기 등록하거나 이제 유가증권, 주식, 채권, 법적으로는 이런 거 저희가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매기면 그 가격을 토대로 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지만 뭐 결국 다 배우고, 실무 시간에도 배우고 저 이론 시간에도 배울 건데, 어쨌든 가장 메인은 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요 2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결국 토지와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뭐 이게 좀 더 중요한 건 이건데, 뭐 러프하게 분류하면 유형재산과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유무형자산, 결국 사람 빼고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다 등이잖아요. 그 밖에 뭐 등, 뭐 이런 게 다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거의 경제 가치라는 게 있겠다, 저거 살 수 있겠다,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다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법으로 이게 보호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모든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업무 영역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토지 건물에 집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서 무형자산도 평가를 해보시고, 토지 건물은 당연히 하실 거고, 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제가 있던 전 회사에서 어업권, 그러니까 어업 손실 보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제 어업 보상을 거의 대부분 그분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분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실 때면은 당연히 모든 걸 다 공부하셔야겠지만, 합격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가 있어 하는, 물론 이제 뭐 돈이 되는 걸 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나는 좀 더 나의 그런 지적 욕구와 뭔가 진짜 전문가다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요 중에서 하나 골라서 뭐 공부를 좀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토지 등이 뭔지는 대충 알겠어. 그냥 모든 유무형 자산이고 인간 빼고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가치가 과연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냥 가격을 말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 경제적 가치잖아요. 가치. 그럼 이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이게 지금은 이제 대충 이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그냥 이게 좀 대충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가격은 뭐고 가치는 뭐고. 근데 이 가치에 대해서도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과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말한 것도 달라요. 그런 걸 다 배울 건데, 어쨌든 오늘의 특강에서는 그냥 대충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 평가 업계 혹은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는 가치란 장래에, 그러니까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이라는 게 물론 뭐 임대료 같은 돈일 수도 있고, 그냥 나에게 우리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살면, 우리 뭐 좀 비싼 아파트 뭐가 있을까요? 한남더힐 막 이런 데 살면
내가 직접 살면 뭐 임대료 같은 건 안 들어오지만 뭐랄까 주거에 대한 편리성, 그러니까 편익, 그러니까 뭔가 효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친 그걸 다 현재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남도 일에 10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10년치를 다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치환했을 때 나타나는 거를 가치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단순한 개념이죠. 가격은 뭐 예를 들면 과자 만들 때 원가가 1,000원이야. 그리고 그 제조업자의 이윤을 뭐 한 물론 뭐 더 있겠죠. 뭐 유통 과정에 대한 뭐 그런 거 뭐 다 있을 텐데 어쨌든 대충 이윤 한 300원 남겨야겠어. 그러면은 1,300원에 팔자. 사실 들어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라는 게 가격이잖아요. 보통 그런 일반 재화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격을 매길 때 그냥 물론 이제 뭐 희소한 재화면 이거 외에 다른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 재화들은 뭐 커피 같은 거 뭐 커피 원두값 얼마 저기 뭐 봉투값 얼마 뭐 빨대값 얼마 해서 그리고 나 얼마 남겨 먹어야 되니까 뭐 최저가 1,500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가격은 단순하게 매겨지는데 가치는 내가 결국 얻는 금전적 편익과 혹은 이제 그런 효용, 내가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이익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나오는 거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장래 뭐 임대료 같은 거는 뭐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는데 그 뭐 김원규라는 사람이 그 한남더일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효익을 가질 건지 어떻게 알아?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요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게 그 가치를 이제 경제적으로 말해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련해서 이제 이론이 나왔어. 가치 다원론이라고 하는. 이게 풀이를 보자면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하나라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는 물, 삼다수 물, 저희한테 딱 500원의 가치를 갖겠죠. 5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당장 지금 상황에서 물이 없어 죽기 직전인 백만장자에게는 그 물이 뭐 1억 원이라도 그냥 사겠죠? 500원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1억 원 주면 팔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1억 원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1억 원의 가치를 가진 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감정평가에서의 가치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방금 말한 건 좀 예시고 실제 업무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담보를 잡고 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규모 있게 빌딩으로 갑시다. 집으로 하니까 조금 너무 소소해 보이네. 우리 이제 건물주예요. 우리 건물주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제 건물주인 여러분들이 평가사한테 와서 야 평가사야 요거 내 건물이 있는데 요거 얼마 정도 할 것 같냐? 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정도 규모 한 5층 정도라고 합시다. 5층 정도는 한 시장에서도 100억 정도에 팔리고 뭐 원가 짓는데 한 80억 정도 들고 뭐 이윤해서 2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주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가를 참고하기 위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가 참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얘는 1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은행으로 가면 담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0억이 아니라 한 한 80억을 빌려준다고 칩시다. 은행에서 80억을 빌려줄 거야.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똑같이 100억이면 당연히 뭐 빌려주고 얘가 안 갚으면 이 건물 갖다 팔아버리면 오케이 100억 하니까 80억 우리 갖고 20억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빌려주는 거 봐 1,000원 2,000원 빌려주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돈 1억을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 물건을 담보로. 그랬더니 건물을 담보로 하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잖아. 이게 진짜 평가사가 100억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100억에 팔리는데 내가 이제 돈을 받는 게 당장 지금이 아니라 내년 혹은 10년 뒤일 수 있는데 그때는 어쩔 건데
그때 만약에 시장에서 안 팔리면 어떡해? 혹은 협상 과정에 실패해서 100억짜리를 매수자가 막 후려쳐가지고 막 70억에 사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주는 대출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담보 목적의 평가, 그러니까 평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참고고 여기는 담보 평가란 말이에요. 담보. 여기서는 오케이. 그런 위험성들을 다 고려해서 90억으로 보자. 혹은 70억으로 보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90억. 그래서 오케이. 보수적으로도 봐도 90억이야. 그럼 80억 빌려줘도 돼요. 아이씨. 잠시만요. 그냥 보수적,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100억인데, 그러니까 좀 더 뭐 위험, 뭐 안 팔릴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막 금리가 높아지고 이래서 안 팔릴 위험을 고려해도 90억이야. 그러면 80억 빌려줘도 됩니다. 왜냐면, 빌려줬더니 건물주가, 나 몰라, 나 파산. 이래도 이 건물 갖다 팔아버려가지고 90억 받으면 되니까요. 그쵸? 80억 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90억에 팔릴 거니까. 근데, 만약에 보수적으로 봤더니 70억이야. 그럼 이제 80억 빌려주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지금은 시가는 100억이라고 해서 80억 빌려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평가사가 이게 뭐 이런저런 위험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상황이 안 좋아지면 70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담보로 최대 70억만 빌려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80억은 너무 과하다. 우리가 10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건물주가 시가청구를 의뢰했을 때는 100억일 수 있고 은행에서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를 맡겼으면 90억 혹은 70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가치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론이 가치다원론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되게 간단히 말한 건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치다원론이어서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뭐 경매 가치라는 게 있고 보상 가치라는 게 있고 담보 가치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울 건데 요거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좀 딥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구나.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건데 감정평가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플러스 알파로 요 가치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혹은 평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특강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언젠가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됐을 때 A 평가사는 10억이라고 했는데 B 평가사는 뭐 9억이라네 하면 이제 높게 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 혹은 낮게 해준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때 배웠던 가치 다운론이구나. 보는 시각에 따라 혹은 보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이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토지 등이 뭔지 배웠고 경제적 가치가 뭔지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죠? 그 판정이 뭐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으면서도 좀 무서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냥 가치 전문가인 우리 감정평가사가 우린 가치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우리를 가치 전문가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정이라는 게 결국 은행 이렇게 이러이러한 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케이 100억 이렇게 해주는 게 판정이에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봤을 때는 같은 평가 목적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100억 여러분들이 봤을 땐 1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들어보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게 가격이라니 내가 굳이 쟤와 똑같은 의견을 안 내도 된다니 너무 좋잖아요. 물론 내가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된 상황이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진짜 확신을 가지고 내렸고 저 사람과 난 다른 의견을 내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그런 결정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법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데 근데 이게 또 어쨌든 모두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모두가 이제 전문가이다 보니 그러니까 자격증자 뭐야
자, 평가사에 있는 사람 자격증자가는 모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보는 시각이 거의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거의 다 뭐 보는 요소가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재화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원가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배울 건데, 어쨌든 이것처럼 이런 결국 고려하는 게 다 비슷하고, 시장 상황이라는 게 뭐 경기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호황이고 남이 봤을 땐 불황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보는 자료나 경기가 똑같다 보니까 결국 뭐 아까 말했다시피 이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격차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물론 좀 어느 집단이나 똑같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대충 하시는 분들.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10% 내외의 차이만 있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사실 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범위인데 어쨌든 보통은 10% 내외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 맘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전문가적인 소견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마다 차이는 한 10% 정도 내외다. 약간 의사분들도 똑같아요. 같은 증상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가벼운 감기입니다. 암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론 암과 감기의 격차는 좀 크긴 한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보통 이런 진짜 암이라면 감기라고 하신 분이 문제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A 병원을 가도 뭐 감기, B 병원을 가도 감기, C 병원을 가도 보통은 감기라고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격이 A 평가사한테 가도 10억, 쟤한테 가도 물론 이제 뭐 10% 차이 때니까 뭐 9억, 누구는 11억 뭐 이 정도 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판정이라는 건 가치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을 말하는 건데 그 판단의 격차가 평가사마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이 뒤에 가액이랑 표시는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강의 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제 기본 강의를 들으셔서 같이 이런 거를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감정평가란 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과연 뭘 배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평가에는 총론과 강론이 있다고. 이게 기본 강의 1이고요. 이게 기본 강의 2입니다. 총론이 기본 강의 1, 강론이 기본 강의 2인데 일단 요 목차는 제 기본 강의 1 총론 교재의 목차를 제가 따온 거예요. 원 총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 제 교재가 지금 출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 부동산의 기초부터 해서 감정평가의 과정까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인데 오늘 할 과정은 부동산의 기초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초 이렇게 이 세 파트를 다는 아니고 짤막하게 각 파트당 한 10분 아니면 5분 정도씩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다뤄볼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총론 때 뭘 배우지 궁금하시면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의 기초 부분을 이제 부동산과 일반 재화의 비교를 통해 이제 배워볼 건데, 요걸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그 평가업의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사 생활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안 됐죠? 근데 이거 좀 불편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게 보시기 불편하시지 않게 좀 공란이 있는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공란이 없나? 그냥 여기다 할게요. 현실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것 같으니까 평가사 생활로 할게요. 감정평가사 생활 어떤가?
그럼 이제 생활 어떠냐라고 보통 물어보면 저는 일단 만족도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직업 만족도. 음. 어, 어, 직업 만족도. 저는 최상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런 거지 모두가 이게 막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라는 건 아닙니다. 직업 만족도 최상이에요. 이 최상이라는 게 너무 막 사랑스러워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너 그럼 만약에 뭐 변호사 할래 평가사 할래 하면 저는 평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너무 막 뭐 스트레스 너무 풀리고 너무 좋다 이건 아닌데 다른 직업을 할 바에는 저는 평가사를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에 대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게 있죠.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죠. 너무 좋습니다. 굿.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게 어쨌든 결국 전문직들은 좀 개인 사업자의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워라밸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많이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요. 진짜 막 자산가 막 천억대 막 건물을 갖지 않은 이상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조절을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일한 만큼 다 제 소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일반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일반 직장인분들을 좀 안 좋게 보는 혹은 비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쨌든 일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야근을 하고 혹은 뭐 맨날 9시 뭐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퇴근을 해도 받는 돈은 그냥 정해진 계약 연봉, 계약된 월급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야근 수당 정도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진짜 막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한다? 돈 확 올라갑니다. 일하는 만큼 이게 금전적인 부분 좀 예민하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고생을 하면 저희는 그만큼 일반 직종에 비해서는 확 늘어나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직 혹은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전문직 분들은 자기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올라가요. 물론 이제 변호사도 그냥 뭐 일반 기업에 소속됐거나 어디 일반 법인에 소속되면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인센티브 혹은 본인의 법인을 차렸다면 본인들이 결국 다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일한 만큼 가져가고 일한 만큼 가져가게 되고 일 안 한 만큼 덜 가져가는 대신에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워라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거잖아요. 적당히 벌고 잘 놀고 싶다잖아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물론 이 적당히 벌다의 기준이 되게 다르죠. 누구는 1,00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벌었다 하고 누구는 1억을 벌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준은 다르지만 평균적인 일반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소득을 제가 이 평균 소득을 왜 얘기하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 20, 30대 평균 소득을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 이상 버시면서 그 정도 버시는 분들보다 많이 놀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뭐 여기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평가사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평가사가 내가 듣기로는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출장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저희는 페이퍼워크만 하지 않고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운전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제주도, 뭐 부산, 뭐 경기도 이런 데 되게 많이 다닙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의뢰된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왔고, 그래서 제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되는데, 그 출장이 재밌냐 하면 저는 되게 좋아요. 이게 저는 출장 싫어하시는 평가사님은 아직 못 봤어요. 물론 내가 너무 바빠서 예를 들면 출장지가 제주도인데 난 지금 당장 내일까지 뭘 처리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출장 가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출장 다니는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보통은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부동산 보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맨날 꽉 막힌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보통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꽉 막힌 사무실에 다른 사람과 있느니 나만의 자동차에서 에어컨 쐬면서 노래 들으면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출장 과정도 좋고 가서 이제 그 현장 보는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출장 많이 가고 출장으로 인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타 직종에 비해 확실히 적고요. 그쵸? 직업 만족도 얘기했고 워라밸 얘기했고 출장 여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로는 되게 다양해요. 일단 감정평가사가 돼서 감정평가 법인에 들어간다던가 감정평가 법인 혹은 사무소를 차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불렸던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그냥 사기업 혹은 은행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따시면 진로는 되게 다양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직을 하실 때도 감정평가사 자격증 하나가 딱 있으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높게 쳐주십니다. 물론 이제 평가법인에서 평가법인으로 이동할 때는 누구나 다 평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니지만 뭐 그때는 이제 뭐 성격도 보고 영업력도 보는데 일단 다른 업계로 갈 때는 이 평가사 자격증을 되게 높게 쳐줘요. 그래서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한번 이직을 한번 타 업계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소서가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서 안 썼습니다. 그냥 이력에 나 평가사 자격증 있고 어디에서 몇 년 이렇게 일했다. 그것만 해도 서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갔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를 안 가긴 했는데 저희 자격증이 이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서류 정도는 그냥 뿌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근데 그쵸.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 생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야겠죠. 부동산과 일반 재화 요 파트만 가볍게 다뤄보고 또 10분 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학은 경제학에서 파생된 겁니다. 왜 파생이 됐을까요? 부동산과 일반 재화가 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미시, 거시, 국제를 그 경제학에서 나눈 것도 개인 간 경제현상, 국가 간 경제현상이 다르니까 나눈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의 일반 재화와 부동산학의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뭔가 특성이 다르니까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일반 재화와 다른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부동산 시장이든 그 다음 파트를 넘어갈 때도 일반 재화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요. 일반 재화는 뭐가 달라서 이런 뭐 현상이 발생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부동산의 특성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 일반 재화의 경제 현상과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으로는 크게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세분화하면 자연적 특성에는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으로 이제 4개가 있고 인문적 특성으로 또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늘 또 다 다루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거보다는 이게 좀 더 본질적 특징이에요. 본질적 특성. 그래서 오늘은 딱 요 정도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말은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하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그냥 딱 이 단어 보시면 한국인이라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고정성? 가만히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인다고. 고정돼 있다고. 부증성, 안 늘어난다고. 영속성, 영원히 존재한다. 개별성, 다 다르다.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토지는 당연히, 토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토지 당연히 고정돼 있고, 토지, 여러분 어떻게 늘릴 건데, 막 지구 크게 넓힐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물론, 그 수면 매립해가지고 해양, 뭐 인천 저쪽처럼 이렇게 다 매립하면 늘어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는 이제,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제 부증성 있고 영속. 토지 안 없어지죠. 토지 없어지면 지구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기 해수면 높아져서 사라진다던데요? 그럼 영속하지 않는 거지 않나요?
물 밑에서 계속 존재하잖아요. 영속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영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성. 자, 움직이지 않는데 이 땅과 이 땅이 물론 가격은 똑같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땅이죠. 일단 뭐 법적으로 봤을 때 필지 지번도 다르고, 그쵸, 소유주도 다르고, 뭐 생긴 모양도 다 다를 거고 할 겁니다. 그쵸? 다 네모나게 생긴 뭐 서초동에 있는 토지라고 해도 다 서초동에 있는 토지라고 해도 다 달라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모양만 지금 대충 비슷한 거지 결국 다 다른 겁니다. 이런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다. 라는 것이 부동산의 특성인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게 없긴 해요. 그냥 단어를 보면 다 떠오르는 건데 이걸 뭘 설명을 됩니까? 근데 요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일반 재화와 다른 부동산 현상이 발생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고부영계로 인해 일반 재화와 다른 뭔가 현상이 발생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정평가 기초 이렇게 알아볼 건데, 일단 요 부분 좀 뭔가 많죠? 요 부분은 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쉬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